진짜 돈 공부 탐나는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에 선정이 된 분입니다. 저희도 참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네.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이신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 안정화 대책, 뭐 부동산 대책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하는데도 이게 25번째까지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도 부동산 값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 그 집값이 계속 25번 나왔음에도 오르는데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죠. 예.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저는 역시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도 가르치고 네. 또 정책론을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그걸 오늘 좀 남김없이 예.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뭐 예컨대 주택 보급률 지표가 한 96%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한 105%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적합하다고. 네. 근데 한 10%가 부족하죠. 부족하네요. 서울이 약 300만 호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10%니까 약 3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도대체 부족하다는데 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또 얼마만큼 부족한지. 이거 사실은 막연해요. 정부도 몰라요. 네. 정부도 몰라요. 네. 뭐 저도 현재 장관님하고도 뭐 소통을 자주 합니다만 어쨌든 회의도 가보면 이런 것부터가 먼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 서울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30만 호 정도를 더 추가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네. 공급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정책의 실패입니다. 뭐냐면 나왔던 정책들이 전부 다 이제 세금을 올린다든지 맞아요. 다 대출을 규제였죠. 규제죠. 네. 또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전매 제한이죠.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초강력 규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규제 위주.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은 안 내놓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자꾸 규제 대책만 네. 이제 4번 내놓고 한 번은 이번에는 공급 대책 내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24번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3월, 5월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0.5% 기준. 물론 실질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금리가 낮아져서 약 3,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린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3,100조입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2,200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막 PF를 했다든지 몰린 돈이 네. 한 53.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이렇게 2014년부터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 과잉 기대감이 이제 팽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투기 수요도 가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남은 한 20~30% 정도가 투기 수요가 아닌가, 실수요 말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집값이 올랐다. 왜 이게 지금 좀 길게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 원인을 알면 앞으로 이 원인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근본 해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 큰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014년부터 집값이 쓱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 한 2~3년에 확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올라가면 또 모든 경기가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집을 사나. 올해 집값 전망.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내려가면 사야지 했단 말이죠. 예. 그 구간이 이제 나올 때가 됐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사실 지금 인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디 글을 좀 쓴 게 있는데
저 그래프 나와 작가님, 있는.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알아두시면 네. 이런 도표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하고 이제 한국은행 시스템에서 마침 나와서 네. 그런데 한번 저기 지금 파란 거 보이죠? 네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두 가지가 유익합니다. 하나는 장기 전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오르면 거품이 있고 네. 또 이 거품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 좀 설명을 하시죠. 저기 빨간 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막 집값이 오른 건데 파란 선이 이제 치수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흐름을 우리가 저걸 기저적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잘 지금 대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쭉 보시면 91년도에 또 고점을 확 찍죠. 예, 86년도부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값이 올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저기가 이제 에서 고점을 찍고 92년도부터 막 내려요. 예. 네. 그러면 어우 쭉 내려가네요. 예, 2001년 까지 저게 내려요. 이제 200만 원 공급업가예요. 아, 그 조개 그때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급을 많이 하면 전세값도 내리고 집값도 내릴 수 네. 있는 네, 거구나 네. 라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네. 것이죠. 쭉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01년도부터 쫙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가기 예, 시작. 그럼 2008년까지 지금 내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쭉 내리다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언제까지 올라요? 2008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때의 상승은 2001년부터 일어나요. 네. 저 보시면. 네. 네. 예, 1년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때 그러니까 7년까지 오르는데 사실은 6 내지 7년간 올라요. 그래 말이에요. 예, 딱 이렇게 딱 네. 선을 그을 수는 예, 없지만 예, 그때 오르고요.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2파동, 1파동이 끝났어요. 네. 86년도부터 지금 2001년에 해서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생겨서 쭉 올라갔다가 네. 2008년경에 2007년, 8년부터 해서 또 내려요. 네. 그리고 2013년까지 내리고 2013년에 다시 오르죠. 네. 네. 14년부터 해서 다시 오르네요. 오르. 이 굉장히 이걸 읽으면 네. 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파동, 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네. 상승 사이클, 하락 네. 사이클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네. 그리고 한번 오른다고 해서 끝없이 지금 1년도 같은 경우에 집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말이지 집값이 86년부터 저렇게 계속 4년, 올랐으니까. 5년간 올랐거든. 그러네요. 저때 이 쭉 올랐잖아요. 수직 네. 상승하는 네. 거 보이죠? 그러니까 네. 저때 추격 매수한 사람 많다니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5년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르겠지 하고 샀더니 네. 그냥 쫙 내려가지고 네. 완전 폭망한 거예요. 네. 예, 반대로 2001년에 또 저때도 보면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근데 2002년, 2003년에 샀던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어때요? 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굉장히 저때 높을 때. 거래량이 네. 많았어요. 네.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이거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똑같아요. 작년도 거래량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샀더니 어때요? 근데 좀 내릴 때 팔 기회를 조금 줬어요. 그때는 금융위기 오고 이럴 때 아니야. 그러니 2008년이 서브프라임 그죠? 위기지. 그러면서 떨어졌죠. 예, 98년 또 막 저럴 때는 또 네. 우리가 그 IMF를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네. 쭉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저 때도 쭉 떨어졌는데 2013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인생님은 아시죠? 저 때 그러니까 2007년에 정점 찍고 2008년부터 쓱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5년 내리니까 더하기 5를 하면 2013이 되잖아요.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억하잖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때 활동을 오히려 저때 많이 예, 했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맞아요. 예. 하우스 그때 투어 그랬습니다. 예, 예, 예. 또 생각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깡통 주택.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전세 사는 사람은 또 깡통 예. 전세.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예, 예. 나는 집 있는 거지가 됐거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집으로 뭐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 저 남산 보이는 전망 좋은 그냥 남산타운 아니에요? 저 남산 타워. 남산 거기 한 동짜리. 거기 가서 그냥 남산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그때가 좋대였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예. 이거 정말 돈을 천금 주고도 못 사는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래프라고 100만 원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생명과 같아요. 그럼요. 오늘 좀 극단적 얘기를 하면 저 꼭지에 섰던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군요. 이때 그 유명한 반포자에 반포레미안
그 반포자이 레미안이 그때 저기에요 분양이 안 됐어요. 예, 미분양 났고요. 예, 미분양 났어요. 예,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이 결국 그 이후에 2013년 되니까 이때 못 견디고, 아. 그러니까 집값 내리고, 전세값 내리고, 대출금리 오르고, 나 이대로 그냥 못 산다 해가지고 극단 선택을 신문에도 상태에서 많이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얘기, 저희 얘기가 얼마나 여기에 지금 시간을 지금 제가 하려 하는 이유가 네.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네. 엄청나요. 예. 그리고 정말 돈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순간이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없죠. 이제 다시는 없어. 오르는 일만 있어. 지금 그런 건 젊은이들이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오르는 일만 네. 남았어. 지금이라도 연끌해서 사야 돼. 이러한 얼치기 네. 가짜 전문가가 지금 부동산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사이클을 몰라요. 이 도표 하나에서 너무 많은 교훈과 시사점과 원리를 읽을 수 있다. 예. 지금은 뭐냐? 고점이다. 그러니까 저의 신체에 비유하면 예.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신체를 이제 발바닥에서 무릎, 네. 허리, 가슴, 어깨. 머리 예. 이렇게 한 다섯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예. 적어도 지금 어깨는 넘어섰어요. 귀까지 왔군요. 귀까지. 그러니까 지금 꼭지인지 네. 아니면 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리까지 간지 여부는 지나간 뒤에 안다고 하거든요. 네.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어깨는 넘어섰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대격언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던데. 다 맞죠. 아니 원리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그게 꼭지였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 교훈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그래프를 보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기다려볼까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조금 떨어질 때 내가 사고 싶으니까. 예, 두 가지가 있죠. 네. 인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이클을 보면 그러면 지금 뭐냐? 적어도 지금 고점에 임박하고 있거나 네. 변곡점을 막고 있다. 네. 이 표현이 맞아요. 고점을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집값이 강남으로 다시 도로 강남이 돼버렸어요. 똘똘한 한 채를. 이걸 이제 역풍선 효과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죠. 하나는 부산이나 이제 세종시를 비롯해서 뭐 대전, 대구가 다 올라 버렸어요. 작년 하반기에. 네. 풍선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세종시조차도 30평대가 거의 20억을 가요. 부산도. 서울에 제일 비싼 게 어딘지 아시죠? 임세임 아세요? 서울에 제일 비싼데? 예, 이거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로서. 아파트? 예, 뭐 반포? 고급 주상 여기 한남 아니에요? 더일 말고 이런 거 말고. 저 반포에 그 어딥니까? 그 신반포 항구 아쿠아 옆에. 리버파. 예, 그거요. 거기에 예. 평당 1억이에요. 네. 34평이 34억 예, 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평당 1억이 그러니까 30평대도 이제 강남은 새 아파트 좋은 곳은 30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예. 그래서 지금은 지방도 20억이 되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강남에 30억이 싸 보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강남이 30억하고 세종시가 10억 할 때는 예. 강남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지방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대구도 대전도 이제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강남이라는 1억이 이게 네. 더 싼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다시 도로 강남이 왔다니까요. 이게 똘똘한 한 채의 기환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서 보면 이제 다주택이었던 분들, 집이 두 채였던 분들 이제 예를 들면요. 네. 재작년에 종부세가 막 오르고 이러니까 집 두 채를 소위 얘기해서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가지고 있던 분인데 집값이 뭐 계속 오를 거는 같은데 종부세가 부담이 되니까 몇 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휴 이거 더 오르겠어. 그리고 2년 전에 판 거예요. 네. 예? 강남에 두 채 중에 집이 한 있어. 채를? 강남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종부세 뭐 이거 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래 이랬단 다 가지고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아우 종부세 부담돼 하고 판 사람은 그 이후에 집값이 6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런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또 세금이 높아지니까 아구 뜨거워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웃을 날이 옵니다. 이제 저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버티는 분이 있어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보면 어떤 분일까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더 오르는 게 더 낫거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은 반대로 지금 그 재개발 뭐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양쪽 다 이 아파트도 너무 좋고 이 반포에 있는 이 아파트도 팔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팔아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서 뭐 부동산 뭐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세금이 나와도 이 부동산 오르는 것보다는 덜 그래, 나올 가지고 거니까 있어라. 버텨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떡하지 살얼음판 걷듯이 하면서 지금도 버티고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버티기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 속된 말로 버티기는- 존버라고. 네, 존뭐이 네. 어떻게 계속 버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막 존나 버틴다 이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리 해요. 요새 이 말은 여기다가 저한테 써요. 여기다도 요새 아니 근데 그렇게 풀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처음 뵀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까야죠. 네, 그러면 좋아요. 훌륭한 분이 뭐 여기 이 방송을 좋아요, 하시는데 언제 하겠어요? 행복한 아침에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저와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뭐 저만 해도 이제 IMF도 직접 겪었고 또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폭락기도 2번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봐라. 그리고 사이클을 믿잖아요. 네, 원리. 네, 네. 이건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을 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 네. 이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거 오르막길이 있는데 이건 진리예요. 네.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를수록 많이 내린다라는 게 또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이클이 있다. 예, 지금 버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이겼다고, 맞아요. 존버들이? 위너. 네. 그런데 계속해서 위너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까 사이클과 버블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 저의 개인 생각은 이제 이분들도 생각을 좀 고쳐먹을 때가 왔죠. 왜냐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맞아요. 세금이 아무리 양도소득세율이 실제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답이에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이제 높아져요. 1.2에서. 그게 올해 6월 1일이에요. 1.2에서 6%까지 높아진다고요? 아니요. 2배로 높아지는데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예, 이게 뭐 투기지역이냐, 과열지구냐, 조정지구냐, 집이 두 채냐, 세 채냐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상세율은 6에서 40인데 일반 세율은 6월 1일이 지나고 되면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가요. 82%? 네, 팔면.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조정 주택을 대상 2개 지역에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0억을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82%면 8억? 8억 2천만 원. 예, 집이 이제 늘 세금으로 내야 세금으로 돼.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세 채 이상 있고 이제 이 차익이 10억 이상이고. 요즘에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지 뭐 사람들 살고 싶어. 그럼 서울은 다 그래요. 1주택은 상관없는 거고. 1주택은 상관없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집이 여러 있는 분들 만약 집값이 안 오르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가. 그렇게 되면 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이 이게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한 번만 내는 거 아닌 거거든요. 네. 계속 내야 되거든요. 매년 내잖아요. 소득이 있건 집값이 오르건 아르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세, 계속 종부세 내야 돼요. 매년 내지. 예, 그런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라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매우 행복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오르니까. 세금은 오르지만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예. 오르고 그 이상 금리 오르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예, 행복하지만 반대 상황, 집값 내리고 금리 올라가고. 금리 오르면 반대 상황이에요. 그렇지. 종부세 그대로 내야 되는데. 예, 악소리 나는 시대가 올 수 온다. 있다. 있다. 예,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이제 다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거품이 상당히 지금 쌓였다. 거품이 쌓이면 거품의 특징상 폭발한다, 터진다.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기다. 네. 아까 두 번에 봤죠? 네. 급락하는 네. 그래프 보셨잖아요. 봤어요. 오지 말란 법이 네. 없어요. 여기 만약 금리까지 오르고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의 약간의 이상 신호, 우리는 뭐 경제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네. 온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경제학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예, 저도 뭐 국가미래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글도 씁니다만 학자들은 상당히 일부에서는 네. 위험지구가 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이주일 총재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거품 이게 상당히 좀 위기에 그 위험하다 그러면서 고도의 경계심이 필요하다. 사실 이 말은 뭐 우뚝 들으면 뭐 경계심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말 고도의 경계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어떤 매우 최상의 그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신중함이 요망된 최대의 신중함이 아주 요망된다라고 위험하다. 네, 그런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